오늘은 유신익 박사님을 모시고 대선 이후의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인데요. 소위 트럼프 2.0의 시대를 맞이한다고 한국이 떠들썩한데 저희가 좀 네. 어떤 정책과 흐름 같은 것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사실 누구나 너무나 다 아시고 대서특필이 된 건 관세맨이고 수출을 금지할 거고 이민을 반이민 정책으로 해서 노동 공급이 줄어들 거다. 이게 네거티브 사인은 충분히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정책도 시행을 할 것이고요. 근데 어제 우리가 페드 이제 FOMC 통화 정책에서 보셨다시피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냐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선 승리 선언을 한 장면에서 사실 제일 정책과 관련해서 먼저 거론된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바로 전쟁입니다. 아, 정쟁 종료를 바로 시키겠다. 저는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네거티브한 관세면,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이것을 반영해서 일시적으로는 금리가 먼저 뛰었지만 이거는 시장이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한 것뿐이지 정책의 방향성을 흐름을 읽고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왜 제가 지금 종료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해드리자면요. 사실 바이든 정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지금처럼 혼자서 잘 살아야 되고 스스로 지켜야 되고 우선주의가 만연한 국가 시스템에서는 간접적인 개입주의는 사실은 전쟁을 더 부추길 뿐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느 동네에서 누군가가 두 명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이 두 명한테 직접 누군가가 강한 힘을 가진 큰 형이 와가지고 개입을 해서 너 싸우지 마, 너 때리지 마. 이러면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각자 입장이 있고 각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아, 그래도 평화를 유지해야지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야, 근데 너 저렇게 공격해봐, 저렇게 공격해봐. 그리고 무기를 주어지면 전쟁을 안 끝내겠다는. 근데 트럼프 방식은 고립주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립주의라고 해서 뭐냐면 전쟁이 발생하라고 지속이 돼도 돈도 안 씁니다. 돈도 안 쓰고 뭘 하냐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왕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랍 지역에서 그리고 그 우리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각각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트럼프가 정리해 놓은 여러 연대 세력들이 와해가 됐죠. 대표적으로 사우디가 와해가 되었고 사우디의 영향력이 약화됐고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란의 대리인들, 하마스 이런 이제 세력들이 굉장히 급부상을 한 상태죠. 그러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예측하기로는 이번에 이스라엘은 지지하지만 네타냐후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 정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본적으로 이 이란에 대해서는 핵 협상이 미국, 유럽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즉, 이란 핵 협상은 완전히 파기를 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에 조금 미국, 바이든 정부의 불만이 많았던 사우디를 연합으로 끌어들이면서 아랍 지역에 대해서 또다시 연합을 통해서 이제 그 압박 정책을 시행하고 이라크가 지금보다 더 못 살게끔 만들 것이다. 즉, 이야기를 이제 되풀이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전쟁이 휴전이 되든 종료가 되든 분명히 어느 정도 종식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가장 큰 부분들, 첫 번째, 물가죠. 전 세계적인 물가인데 미국의 물가뿐만 아니라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고 WTI가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특히나 트럼프는 화석 연료와 그다음에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 포함 천연가스 등을 신성장 에너지 산업이라고 명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전 대선 캠페인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 전통 에너지를 쓰면서 쪽에 대한 불안 리스크를 더 잠재운다면 원자재 가격은 더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지금 물가가 현재 2% 중반대 혹은 CPI가 2% 중후반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5%, 6% 나왔던 미국의 CPI는
사실 3%나 4% 정도, 최고치에 달했을 때 3%, 4% 정도가 이 에너지 가격에서 상승 기여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지금 유가가 이제 70불 내외를 이렇게 넘나드는데 여기서 65불, 60불, 뭐 한 번에는 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천천히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미국 물가는 적어도 1년, 2년 안에는 더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하향 조정이 더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기저에서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의 대선 역량과 금리 인하의 기조는 당장의 관계가 없다라고 했죠. 그 당장이 얼마의 기간이냐? 제가 추측하기로는 1년에서 2년은 세이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이후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관세를 매길 때 취임하고 나서 1년 한 3, 4개월 정도 그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발효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3, 4개월 정도 이후에는 관세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10%, 60% 관세가 더 매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 효과는 2년 이후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굉장히 데미지가 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부분의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예고를 하고 먼저 그쪽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쁜 것을 네. 2년 이후부터 나타날 나쁠 것을 미리 끌어와서 걱정하는 부분은 넌센스다. 그래서 음, 지금은 전쟁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금리 인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도 저금리하고 약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니까 서울 간혹가다 다른 분들은 강달러를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일선 했을 때 19년에서 20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매기고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달러가 올라가니까 그때 G7 국가 중에서 한 네다섯 개 국가에 대통령을 직접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소규모의 약간 약한 플라자 합의와 같은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즉, 개입하지 말아서, 그 다음에 그리고 달러를 갖다 약세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라. 그러면서 BOJ도 마찬가지고 달러를 오히려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고 다른 통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 정책이 나올 정도로 달러 약세를 굉장히 지지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시장 현상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어색하다. 정책적인 실제 정책으로 일어날 부분과 너무 어색한 반대되는 흐름을 보고 있다. 그래서 결론 요약은 적어도 1, 2년간은 세이프한 상황, 그리고 트럼프도 물론 무서운 분이고 스트롱맨이지만, 그리고 아무도 할 수는 없지만, 초기에는 여론을 생각해서 굉장히 강한 경제정책, 부양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데, 먼저 올 거는 긍정이 먼저 오고 서서히 부정이 발현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아, 네. 그래서 2년까지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면에 좀 초점을 맞춰도 좋겠다. 너무 부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좀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네요. 네. 박사님, 그러면 지금 전쟁하고 물가랑 저금리 약달러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네. 약달러를 좀 언급해 주셔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네. 한국 네. 환율이 거의 1,300원 후반, 막 1,400원을 넘어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달러 약세 기조가 만약 나타난다고 하면은 원화에 있어서도 좀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는 이제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흥국 통화, 그러니까 통화 쪽은 신흥국에 완전 편입이 돼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 사용률이 낮기 때문인데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거나 강세를 보이는 수준이 예를 들어서 1%라고 하면 그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우리 통화의 변화율은 그보다 2배, 3배, 2, 3% 약세이거나 더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는 싸고 파는데 수수료가 쌉니다.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모두 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이 너무나 크니까. 방향성은 비슷하고 모든 외환 트레이더,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위안화는 수수료가 비싸고 우리나라는 싸니까 대신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비트코인 거래하는 대신 알트코인 거래하는 싸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를 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이제 달러가 약세로 기조를 다시 전환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원 달러도 지금은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오름세를 유지하는 거는 일단 시장금리, 미국의 시장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모두 대서특필한 게 반도체 수출 어떡하냐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사실은 이번에 3분기도 수출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4분기도 수출은 안 좋을 거예요. 왜냐? 지금 미국 그 바이든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재정 지출이 3분기, 오히려 2분기까지 돈을 많이 썼고 3분기, 4분기에는 돈을 덜 쓰면서 연간 예산을 한 6조 8천억으로 클로징 할 거거든요. 근데 돈을 덜 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많은 IT 기업들이 재고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3분기, 4분기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쉬어간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간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구간하고 시장 금리의 상승, 반도체 수출 급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서특필된 트럼프 우려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서 1,400원대를 한번 터치를 해 준 거죠. 근데 이게 자리를 지키고 공고하게 다시 상승하기에는 조금 지금의 트럼프가 외치는 정책 방향하고는 좀 반대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가 그 24시간 내 전쟁 끝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앞서서 고립주의를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고립주의와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랑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끈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끈이 뭐냐면 트럼프 정부 때는 이제 이슬람 자체를 혐오주의로 완전히 그 절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아랍 국가들은 무조건 테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선을 했고, 그러면서 가장 문제를 그 당시에 일으켰던 시리아를 그냥 공격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리아의 총사령관도 사살이 됐고요,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리아가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란이 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리인격으로서 이란은 이제 이제 핵 협상도 파기가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리인들을 압박하면서 직접적인 어떤 개입까지 하니까 이 이 라인들은 사실상 와해가 됐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힘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한 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규약들을 갖다가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 라인을 찾았고,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사우디였죠. 사우디한테 국방적인 안보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사우디도 사실은 다른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든지 다른 국가들의 무력과 핵, 이런 부분을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하면서 라인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변모했냐면요. 바이든 정부 시절을 접어들면서 이 라인들이 이란과 러시아의 라인이 생겼고요. 끊어놨던 시리아와 이란의 라인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연대 세력이 또 중국이 어느 정도 저쪽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군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보적으로 그런 부분 땅덩어리도 넓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또 연결이 돼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연대가 되면서 이란도 간접적으로 그리고 다른 이제 대리인격 국가들과 세력들도 뭔가 연대적인 힘을 조금 받침을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하나의 블록화되면서 뭔가 좀 강건해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강건하게 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고립주의는 뭐냐?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럼 트럼프가 뭐 미사일 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고리를 먼저 깨기 시작합니다. 자,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동네 군집, 그러니까 일진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나쁜 일진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 친구가 나쁜 점이 있고 이 친구가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갖다가 공략을 합니다. 이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지적받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계속 정보를 줘요. 그럼 이 친구는 연대 세력이 있고 일진 그룹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선생님이 지적하는 걸 막아주진 않거든요. 이런 그룹의 특성이 사실 보호는 잘 안 해줘요. 그냥 같이 외칠 때 힘만 이제 발휘할 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약점들을 계속 파고들기 시작한 죠. 이란의 약점이 뭐냐면 지금 핵 협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위에 서서 뭔가 협상 그 카드를 얻어낼 것이다라는 게 그 전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 시절의 믿음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이란을 먼저 초토화시키면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무역 협상을 갖다가 핵 협상을 전혀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과 공격까지도 이행했지만 그 내부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공격을 할 수 있는 방어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군사력 측면에서
사실 계속 소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란을 먼저 고립을 시키고 트럼프는 어떤 방식이냐면 사우디하고 그동안에 조금 이제 와해가 되었던 사우디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수니파들 있잖아요. 수니파들의 그 이슬람 연합을 더 강화시키면서 힘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이 국가들이 또 알아서 그 지금 있는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이제 오히려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반대파인 이제 국가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끔 그 국가들의 그러니까 아랍 국가의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국가를 먼저 이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간접적인 고립주의 정책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그 지역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계파가 형성이 되면서 또다시 통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말로도 사실은 트럼프는 만약에 뭘 하면 어떻게 하겠다 막 자고 일어나면 공격하는 발언하고 자고 일어나면 공격하는 발언 이런 구두적인 발언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메말라가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뭔가를 할 수 없게끔 액션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정책들은 상당히 지금 모두 다 우선주의 정책들이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 패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또 많이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법인세 인하하고 관세 부과인데요. 그래서 네네. 한편에서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 2.0은 아메리칸 퍼스트, 거길 넘어서 이제 아메리카 올리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우리가 진짜 미국 주식이나 뭐 미국 자산 쪽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한국 경제도 좀 나아지는 방향이 있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일단 1차적으로는 모든 것들의 포커싱이,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모두 다 미국을 지지하고 있고 트럼프는 모두 다 미국의 정책에 다 몰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업 감세부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장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이제 세율 인하는 TCJA라고 하는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 프로그램의 하나예요. 근데 21%의 세율을 이제 15%까지 낮추게 되면 세율은 6%가 인하가 되지만 규제 철폐와 동시에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 성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6% 내외 정도만 이제 6% 미만으로만 이제 증액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6%가 아니라 거의 7, 8%, 10% 가까이까지 세후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EPS 그로스가 갑자기 뛰게 되고 그러면 주가는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지금은 센티먼트 때문에 오른 거지만 향후에는 아예 레벨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벨업이 될 때까지 결국에는 미국 시장 자체, 금융시장 주식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물론 업종별로 차별화가 될 겁니다. 이제 성장하는 빅테크 산업, 그다음에 트럼프도 당연히 인프라 투자는 기존에 그 노후화된 이제 인프라 구조 설계부터 시작해서 교량, 교각 뭐 이런 건설들을 위해서 최소 2조 달러 이상은 쓸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또 돈이 들어가면 인프라와 관련되는 전력, 화학 쪽, 미국의 화학과 전력 기업들은 또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투자 중심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아쉬운 게 그 부분이 좋기 때문에 금융적으로 어쨌든 미국의 주식시장 나스닥에 우리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으니까 금융적으로 좋지만 우리는 정책의 모멘텀이 없고 약화되니까 안 좋은 흐름. 저는 그래서 무조건 그 파저티브가 다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심으로 가시긴 하되 한국에서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금투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소들 그다음에 경제 자체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미국에서 어느 정도 관세의 영향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뭘까 고민해 보시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이오 산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반도체도 너무 최악으로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선 AI, 반도체, 빅테크 이 기업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완전히 중국을 더 컨트롤하고 압박하기 위해서는 AI의 그 미국화를 완벽하게 이뤄내야 됩니다. 그런데 밸류체인상 여러 가지 부품, 그다음에 디램, 여러 가지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종 제조를 하려면 사실은 아시아의
제품 제조, 그다음에 기업들의 힘, 밸류체인을 뺄 수가 없어요. 거의 지금 조사된 밸류체인의 그 흐름을 보면 아시아에서 70% 이상의 그 기초적인 부품과 그다음에 그 디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칩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통해서 미국으로 가서 최종적인 AI와 그 반도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만도 들어갔고 일본도 들어가 있는데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 대한 그 반도체 칩스 동맹을 좀 더 강화하면서 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밸류체인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한테는 관세율을 뭐 다르게 조정을 한다든지 수정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모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하원에서 그 생물보안법이 이제 계류가 아니 올라가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냐면 바이오 산업도 지금 두 번째 이상 버금가는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미국에서 키우려는 산업이 됐어요. 왜? 지금 보셨잖아요. 일라일 릴리도 그렇고 많은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에 팔리면서 얼마나 많은 부와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확보된 국가들의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는 관세 자체를 안 매길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머크라든지 많은 화이자, 존슨앤존스,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다른 국가, 뭐 사노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플랫폼화되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수입을 하겠습니다. 수출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받는 러브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또다시 예전에 우리 이제 그 2차 전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때 2차 전지를 더 보호하고 그 밸류체인을 확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국가들만 연합을 하면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이오 산업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산업적으로도 미국과의 연대성, 그다음에 미국의 러브콜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모든 산업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판단.